설날, 모두가 웃고 있던 그 시간에 누군가는 평생 잊지 못할 일을 겪었습니다. 지금부터 새해에 일어난 공포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좋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6년 새해 첫날, 경기도 외곽에 있는 부모님 댁은 평소보다 유독 북적거렸다. 거실에서는 갓 끓여낸 떡국 냄새가 풍겼고, 오랜만에 모인 친척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느라 정신이 없었다. 나는 부엌 일을 돕다가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베란다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유리창 너머로 차가운 겨울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때였다. 거실 한복판, TV 옆 소파 끝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짙은 회색 코트를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우리 집안 어른들은 보통 모이면 목소리가 커지고 몸짓이 부산스러운데 그는 마치 정지 화면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나는 그가 먼 친척 중 한 명일 것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점심 식사가 시작되었다. 식탁이 부족해 거실에 커다란 상 2개를 이어 붙였다. 친척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숟가락을 들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 남자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음식을 먹지도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식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의 시선은 자꾸만 나를 향했다. 내가 국물을 떠먹거나 물을 마실 때마다 그의 고개가 미세하게 돌아갔다. 나는 옆에 앉은 사촌 형 민석의 옆구리를 찔렀다. 저기 소파에 계신 분이 누구냐고 낮게 물었다. 민석 형은 입안에 가득 든 떡국을 씹으며 소파 쪽을 쓱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저기 아무도 없잖아. 나는 장난치지 말라고 대답하며 다시 소파를 보았다. 남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이번에는 아예 몸을 내 쪽으로 튼 채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불쾌한 소름이 돋았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가 어머니의 소매를 붙잡았다. 거실 소파 끝에 앉아있는 회색 코트 차림의 남자가 누구냐고, 왜 아무도 대접하지 않느냐고 다급하게 물었다. 어머니는 반찬을 나르다 말고 나를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셨다. 얘가 새해부터 무슨 헛소리니? 여기 다 우리 식구들 뿐인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확고해서 오히려 내 감각이 의심스러워질 정도였다. 다시 거실로 나왔을 때 남자는 소파에서 일어나 있었다. 그는 거실 구석에 서서 친척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통과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를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남자는 내가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인지한 듯했다. 내가 화장실로 향하자 그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나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세수를 했다. 거울 속의 내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밖에서는 조카들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덕담이 들려왔지만 그 소리들이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문 너머에서 아주 작은 발소리가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 누군가 문 앞에 바짝 붙어 서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숨을 죽이고 손잡이를 꽉 쥐었다.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른 뒤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 숨어 있을 수는 없었다. 문을 벌컥 열었을 때 남자는 바로 코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고 피부는 종이처럼 메말라 있었다. 그는 나를 빤히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리를 비워줘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으며 마치 아주 먼 구덩이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다. 나는 뒤로 주춤거리며 물러났다. 남자는 내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오더니 내가 방금 전까지 앉아 식사했던 식탁 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리고는 기괴할 정도로 입꼬리를 길게 늘어뜨리며 웃었다. 나는 그대로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달려갔다. 뒤에서 아버지가 어디 가냐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겨를이 없었다.
신발을 대충 구겨 신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 때까지도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백미러로 집 현관을 바라보았다. 남자가 베란다 창문에 붙어 서서 내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 손을 아주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공포는 가라앉지 않았다.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폈지만 어머니는 내가 갑자기 가버려서 서운했다는 말씀만 하실 뿐 그 남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다.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뒤에도 집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혼자 있을 때마다 뒤통수가 따가운 것을 느낀다. 자취방 거실 소파 끝이 살짝 가라앉아 있는 것을 볼 때나 화장실 거울을 볼 때 문득 등 뒤로 회색빛 잔상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다. 며칠 전에는 자다가 눈을 떴을 때 침대 머리맡에 누군가 서 있다가 급히 몸을 숨기는 소리를 들었다. 새해는 이미 시작되었고 나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내 삶의 공간이 조금씩 좁아지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마치 누군가가 내 자리의 주인은 본래 자신이었다고 주장하며 서서히 밀고 들어오는 것만 같다. 나는 이제 집 안에서도 가장 안전한 구석을 찾아 몸을 웅크린다. 하지만 내가 비워둔 모든 빈자리에 그가 이미 앉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지워지지 않는다. 명절은 내년에도 돌아올 것이고 나는 이제 그 집으로 다시 내려갈 용기가 나지 않는다. 내년 설날 아침 식탁에 내 자리가 마련되어 있을지 아니면 누군가 다른 존재가 내 이름을 대신해 그 자리에 앉아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설날을 하루 앞둔 밤이었다. 고향에 내려가지 못한 대신 친척들에게 보낼 선물 세트를 양손 가득 들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단지는 명절 전 특유의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한 남자가 다가와 내 옆에 섰다.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정면만 응시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나는 먼저 들어가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남자는 천천히 따라 들어와 내 대각선 앞쪽에 섰다. 나는 짐을 고쳐주며 내가 사는 14층 버튼을 눌렀다. 당연히 그도 자신의 층수를 누를 줄 알았지만 남자의 손은 버튼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내가 누른 14불라는 숫자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좁은 공간 안에 무거운 침묵이 깔렸다. 남자는 미동도 없었다. 보통은 핸드폰을 보거나 거울을 보기 마련인데 그는 마치 기계처럼 굳은 채 전광판의 숫자만 쫓았다. 14층에 도착해 문이 열렸다. 나는 찝찝한 기분을 떨치려 서둘러 내렸다. 등 뒤에서 남자가 따라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층에는 네 가구가 살고 있었기에 그가 이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을 닫기 직전 힐끗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남자는 복도 끝 창문 앞에 서서 내가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제사에 쓸 음식을 사러 나가기 위해 다시 엘리베이터를 호출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멈칫했다. 어젯밤 보았던 그 남자가 엘리베이터 안에 그대로 서 있었다. 마치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사람처럼 어제와 똑같은 차림, 똑같은 자세였다. 내가 타자 남자는 어제처럼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 1층에 도착할 때까지 그는 내 옆에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경비실에 들러 상황을 설명했다. 검은 패딩을 입은 남자가 층수도 누르지 않고 계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고 말이다. 하지만 경비원은 무심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기며 대답했다. 요즘 명절이라 외부인 방문이 많아서 그럴 거라는 둥, 인상착의만 봐서는 입주민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둥 원론적인 이야기뿐이었다. CCTV를 확인해달라는 요청도 절차가 복잡하다며 거절당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일부러 14층이 아닌 12층 버튼을 눌렀다. 남자가 나를 따라오는지 확인해야 했다.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멈추고 문이 열렸다. 나는 내리자마자 비상구 계단 쪽으로 몸을 숨겼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구두 소리가 들렸다. 남자는 12층 복도를 한 바퀴 천천히 돌더니 이내 내가 숨은 비상구 문 앞에 멈춰 섰다. 문 너머에서 그가 가만히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한참을 서성이던 그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졌다. 그날 밤, 설날 당일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거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작은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섰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 현관문 밖에서 아주 미세하게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현관으로 다가갔다. 도어락의 덮개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B. 당연히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상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번호를 눌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 외시경에 눈을 가져다 댔다. 복도에 센서등이 켜져 있었고 그 남자가 문 앞에 바짝 붙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외시경 너머에 있을 내 눈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다. 마치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남자는 번호 누르는 것을 멈추더니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래로 돌렸다. 철컥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다. 그는 문에 입술을 바짝 대고 낮게 읊조렸다. 이번 해에는 같은 층에서 인사라도 하죠. 나는 뒷걸음질 치며 주방으로 달려가 식칼을 집어들었다. 경찰에 신고하려 핸드폰을 켰지만 손이 너무 떨려 번호가 자꾸 잘못 눌렸다. 한참 뒤에야 연결된 경찰에게 횡설수설하며 주소를 불렀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복도 창문은 열려 있었고 찬 바람만 안으로 들이치고 있었다. 경찰은 주변을 순찰했지만 거동이 수상한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명절이라 술 취한 사람이 집을 헷갈린 것 같으니 문단속을 잘하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 그날 이후로 남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일주일 뒤 현관 앞에 낡은 쇼핑백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것 같은 떡국떡과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색 실 뭉치가 들어 있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한다. 매일 수십 번씩 계단을 오르내리며 현관 앞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이제는 복도에서 작은 발소리만 들려도 온몸의 근육이 경직된다. 올해 추석에도, 그리고 내년 설날은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행사였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큰아버지 댁에는 매년 친척들이 가득 모였고 거실 한복판에는 어김없이 거대한 식탁이 펼쳐졌다. 올해도 30명 가까운 인원이 북적거리며 자리를 잡았다. 큰어머니와 사촌 누나들은 주방에서 끊임없이 음식을 날랐고 남자들은 술잔을 채우며 근황을 물었다. 나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여다 문득 식탁 끝부분을 보았다. 그곳은 벽과 맞닿아 있어 사람이 앉기에 무척 비좁은 자리였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정갈하게 담긴 떡국 한 그릇과 수저 세트가 놓여 있었다. 처음에는 늦게 오는 친척의 자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리 인원수를 세어봐도 남는 사람은 없었다. 식사가 시작되자 집안은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로 시끄러워졌다. 나는 식사를 하면서도 자꾸만 그 빈자리에 시선이 갔다. 다들 자기 앞에 음식을 먹느라 바빴지만 나는 똑똑히 보았다. 내 시야 끝에서 그 빈자리에 놓인 숟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옆으로 움직였다. 마치 누군가 손을 뻗어 위치를 조정한 것처럼 말이다. 나는 옆에 앉은 사촌 동생 민준이의 옆구리를 찔러 저 자리가 누구 자리인지 물었다. 민준이는 입안 가득 전을 씹으며 고개를 저었다.
모른다는 뜻이었다. 주변 어른들도 그 자리에 음식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아니, 의식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밥을 먹는 중간중간 기이한 일이 반복되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던 떡국 그릇에서 국물이 줄어들고 있었다. 누군가 마시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릇 안의 건더기들이 천천히 위치를 바꾸며 가라앉았다. 공기는 분명 따뜻했는데 그 자리 주변에서만 서늘한 냉기가 뿜어져 나오는 기분이 들었다. 불쾌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큰아버지를 불렀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자리를 가리켰다. 큰아버지, 저 자리 비었는데 치울까요? 순간 시끌벅적하던 식탁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다. 왁자지껄하던 대화가 멈추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꽂혔다. 큰아버지는 들고 있던 술잔을 멈추고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설명하기 힘든 피로감과 경고가 서려 있었다. 큰아버지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한 소리 하지 마라. 그는 다시 술을 들이켰고 마치 신호라도 떨어진 듯 친척들은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떠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활기는 조금 전과 달랐다. 다들 억지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고 시선은 절대 식탁 끝을 향하지 않았다. 나는 소름이 돋아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때였다. 내 눈앞에서 그 자리에 놓인 국그릇이 바닥을 긁는 소리를 내며 옆으로 5cm 정도 부드럽게 당겨졌다. 마치 누군가 그릇을 자기 앞으로 가까이 가져가는 모양새였다. 나는 숨을 멈추고 그 앞의 바닥을 보았다. 거실 카페트 위로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천장에 달린 밝은 LED 조명 아래 분명 의자 위에는 아무도 없는데 바닥에는 덩치 큰 누군가 꼿꼿하게 앉아있는 형태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 그림자는 아주 천천히 마치 식사를 하는 것처럼 몸을 앞뒤로 까닥였다. 공포가 한계치에 다다랐다. 나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실을 빠져나왔다. 복도 끝 화장실 문을 잠그고 세면대에 물을 틀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10분쯤 지났을까 밖에서 큰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 먹었으니 상을 치우자는 소리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거실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이미 각자 흩어져 과일을 먹고 있었다. 나는 홀린 듯 식탁 끝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빈 그릇만이 놓여 있었다. 국물 한 방울 남지 않은 깨끗한 그릇이었다. 수저는 처음 놓였던 위치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팽개쳐져 있었다.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께 그 자리에 대해 물었지만 두 분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닫았다. 아버지는 운전대를 꽉 쥔 채 앞만 주시하며 딱 한마디만 했다. 매년 있던 일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 신경 끄라는 말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명절이 두려워졌다. 우리는 여전히 매년 설날마다 큰아버지 댁에 모인다. 그리고 식탁 끝에는 어김없이 주인 없는 떡국 한 그릇이 차려진다. 이제는 아무도 그 자리에 대해 묻지 않는다. 나 역시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다만 식사가 끝날 무렵 들려오는 빈 그릇이 바닥을 긁으며 밀려나는 그 서늘한 소리를 견뎌낼 뿐이다. 설날 연휴가 끝나가는 일요일 밤이었다. 고향집에서 싸준 반찬통들이 뒷좌석에서 발그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고속도로는 귀경 차량으로 가득 차 거대한 주차장처럼 변해 있었다. 내비게이션은 도착 예정 시간을 계속해서 뒤로 미뤘고 나는 피로를 이기지 못해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휴게소로 차를 돌렸다. 규모가 작은 간이 휴게소였지만 명절이라 그런지 주차장에는 빈자리가 거의 없었다. 화장실을 다녀와 편의점에서 캔커피 하나를 샀다. 차로 돌아가려는데 내 차 바로 옆에 세워진 검은색 구형 승용차 앞에 한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다. 남자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날씨에 어울리지 않게 아주 야른 재질이었다. 그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내 차 운전석 쪽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자기 차 문이 안 열려서 곤란해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도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열쇠를 손에 쥐고 조심스럽게 차 문을 열었다. 남자의 시선이 천천히 내 손동작을 따라 옮겨가는 것이 느껴졌다. 소름이 돋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 시동을 걸었다. 차 안으로 들어와 안전벨트를 매는 동안에도 남자는 유리창 너머로 나를 계속 응시했다. 그는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다. 나는 서둘러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고속도로로 다시 진입하자 정체는 조금 풀려 있었다. 시속 80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며 백미러를 보았다. 아까 그 검은색 승용차가 내 뒤로 2대 정도 떨어진 차선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우연이라 생각했다. 가는 방향이 같으니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내가 차선을 변경할 때마다 그 차도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따라왔다. 내가 속도를 줄이면 그 차도 거리를 유지하며 속도를 줄였고 내가 속도를 높이면 다시 바짝 붙어왔다. 불안감이 확신으로 변한 것은 국도로 접어든 이후였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빠른 길을 무시하고 일부러 가로등도 없는 좁은 지방도로 방향을 틀었다. 그 차 역시 망설임 없이 내 뒤를 쫓아 들어왔다. 앞뒤로 지나는 차량이 한 대도 없는 외진 길이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 핸들을 잡은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다. 저 차 안에 있는 남자가 아까 그 휴게소의 남자라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교차로 빨간불에 걸려 차를 멈췄다. 뒷차와의 거리는 불과 1m도 되지 않았다. 나는 주변을 살폈다. 오른편에 편의점 하나가 보였고 그 앞에 트럭 한 대가 서 있었다. 나는 창문을 내리고 트럭 운전사에게 소리를 지르려 했다. 하지만 트럭 운전사는 내가 창문을 내리는 순간 마치 무언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사람처럼 급하게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는 서둘러 차에 올라타더니 신호를 무시하고 반대편으로 가버렸다. 주변의 공기가 비정상적으로 무겁게 느껴졌다. 그때 뒷차의 상향등이 번쩍였다. 거울을 통해 본 남자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입가가 기괴할 정도로 길게 찢어지며 웃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기 쪽 운전석 창문을 내렸다. 차가운 겨울바람 소리 사이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설날에 고향으로 돌아가야죠. 같이 가죠.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으며 마치 아주 먼 곳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기묘한 변조음처럼 들렸다. 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나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차체가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갔다. 백미러 속에서 남자의 차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며 나는 정신없이 도로를 달렸다. 어느 순간부터 뒤따라오던 전조등 불빛이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에도 한참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모든 문을 잠그고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을 살폈다. 다행히 그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현관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을 때 비로소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그것은 아주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밤에 운전하는 것을 포기했다. 퇴근길이나 외출 중에 무심코 백미러를 볼 때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환각에 시달린다. 가끔 집 밖 복도에서 베이지색 코트를 스치는 듯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면 나는 문고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설날은 지났고 일상은 계속되고 있지만 나는 아직 그 길 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분이다. 신축 아파트라 그런지 복도에 센서등이 켜질 때마다 사방이 지나치게 하얗게 빛났다. 이사 온 지 보름밖에 되지 않아 이웃들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였다. 새해 첫날 아침,
떡국을 끓이려다 부족한 재료가 생각나 집을 나섰다.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는데 저 멀리 복도 끝에서 누군가 보였다. 복도 중앙에 웬 남자가 허리를 깊게 숙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정중히 세배를 올리는 듯한 자세였다. 나는 순간 당황해서 걸음을 멈췄다. 처음 보는 이웃이었지만 명절이니 인사를 하려는 건가 싶었다. 하지만 남자는 내가 가까이 다가갈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았다. 허리는 정확히 90도로 꺾여 있었고 시선은 바닥의 타일 틈새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어색하게 목례를 하며 옆을 지나쳤다. 예의상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을 건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슬쩍 뒤를 돌아보았을 때도 남자는 여전히 그 자세 그대로 굳어 있었다. 기묘한 거부감이 들었다. 장난치고는 너무 정교했고 사고라고 하기엔 자세가 너무 안정적이었다. 마트에서 돌아왔을 때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다음 날 퇴근길이었다. 도어락 번호를 누르려는데 등 뒤에서 센서등이 켜졌다. 반사적으로 뒤를 본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어제 그 남자가 우리 집 현관문에서 불과 3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어제와 똑같은 차림, 똑같이 허리를 깊게 숙인 자세였다. 이번에는 방향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남자의 정수리가 내 배꼽 높이쯤에 와 있었다. 나는 굳은 채로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었다. 사람이 저렇게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피가 쏠려 얼굴이 벌개져야 정상인데 남자의 뒷덜미는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했다. 나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려 했지만 복도 센서등이 꺼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잠을 설쳤다. 누군가 복도에서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을 포기하고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인터폰으로 경비원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1204호 근처 복도에 이상한 남자가 서 있다고, 며칠째 계속된다고 말했다. 경비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CCTV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잠시 후 경비원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제와 오늘 복도 영상에는 나 말고는 아무도 찍히지 않았다는 답변이었다. 심지어 내가 허공을 향해 인사를 하거나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겁에 질려 문을 닫고 들어가는 모습만 고스란히 찍혀 있다고 했다. 나는 소름이 돋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경비원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 예민한 것 아니냐며 오히려 나를 걱정하는 눈치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지옥 같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우리 집 복도로 꺾어지는 모퉁이에서 나는 발을 뗄 수 없었다. 심호흡을 하고 코너를 돌았다. 남자는 없었다.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벽을 짚었다. 하지만 현관문 앞에 다다랐을 때 나는 바닥에 떨어진 낯선 물건을 발견했다. 낡은 종이 봉투였다. 그 안에는 말라비틀어진 대추 몇 알과 흙 묻은 동전들이 들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바치는 재물 같았다. 그때였다. 내 바로 뒤에서 아주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들렸다. 올해는 고개를 들지 말아야 하거든요. 나는 비명을 지르며 현관문을 열어젖혔다. 문을 닫기 직전 나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 남자가 서서히 고개를 들어 올리고 있었다. 90도로 꺾여 있던 목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펴지는데 남자의 얼굴에는 눈이 있어야 할 자리가 밋밋한 피부로 덮여 있었다. 눈이 없는 얼굴 중앙에는 비정상적으로 길게 찢어진 입이 귀 밑까지 걸려 있었다. 그는 나를 향해 아주 활짝, 소름 끼치도록 즐겁게 웃고 있었다.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모든 잠금 장치를 걸었다. 손이 떨려 경찰에 신고하는 것조차 수차례 실패했다. 겨우 연결된 경찰에게 누군가 침입하려 한다고 소리쳤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복도에는 역시 아무도 없었다.
경찰은 문 앞에 떨어진 종이 봉투를 보더니 누군가의 악질적인 장난인 것 같다고 결론지었다. 그들은 주변을 순찰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 그날 이후로 나는 집 밖을 나가는 것이 공포가 되었다. 복도 센서 등이 켜지는 소리만 들려도 온몸에 털이 곤두선다. 며칠 전부터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집 현관문 바로 앞복도 벽면에 아주 희미한 진흙 발자국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발자국은 벽 하단부에서 시작해 천장을 가로질러 정확히 내 현관문 틈으로 향해 있다. 매일 아침 물걸레로 다가내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그 발자국들은 더 선명해진 채 문 앞까지 다가와 있다. 마치 누군가 벽을 타고 기어와 내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어젯밤부터는 현관문 너머에서 들리던 소리가 거실 천장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이 천장을 천천히 긁으며 이동하는 소리다. 나는 이제 거실 불을 켜지 못한다. 천장을 올려다보는 순간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남자가 내 머리 위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을 것만 같기 때문이다. 새해는 아직 한참 남았는데 집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만 간다.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모르겠다. 집을 내놓았지만 보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늘도 나는 천장에서 들려오는 긁는 소리를 무시하며 이불을 뒤집어 쓴다. 제발 그가 고개를 숙인 채로만 머물러 주기를 기도하면서. 새해 첫날, 경기도 외곽에 있는 큰아버지 댁은 이른 아침부터 북적거렸다. 거실에는 떡국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나는 서둘러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어른들께 세배를 올렸다.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몇 년 만이었다. 덕담이 오가고 용돈이 몇 차례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는 모든 것이 평범했다. 부엌 근처에서 그 남자를 처음 발견했다. 그는 회색 스웨터를 입고 거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우리 가문 특유의 짙은 눈썹과 툭 튀어나온 광대뼈를 닮아 있어먼 친척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떡국 그릇을 나르며 그의 옆을 지나칠 때였다. 민우야, 조심해. 너 왼쪽 발목 아직 안 좋잖아.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쳐다봤다. 그는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3년 전 축구를 하다가 발목 인대를 크게 다친 적이 있었다. 수술까지 했지만 겉으로는 흉터가 보이지 않았고 웬만한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모르는 사실이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누구시냐고 물으려던 찰나 큰어머니가 나를 부르는 바람에 대화는 끊어졌다. 점심 식사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둥글게 모여 앉았다. 그 남자는 내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숟가락을 들지도 않은 채 나를 향해 웃어 보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내가 초등학생 때 잃어버렸던 일기장 내용이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중학생 시절의 은밀한 습관들을 하나둘씩 읊조리기 시작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내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박혔다. 소름이 돋았다. 그는 마치 내 인생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처럼 굴었다.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엄마 곁으로 갔다. 목소리를 낮춰 저기 거실 구석에 앉은 남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엄마는 고무장갑을 낀 채 거실 쪽을 힐끗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아까부터 내가 누구랑 자꾸 중얼거리나 했다. 누구 말이니? 건마의 시선은 정확히 그 남자가 앉아있는 곳을 향했지만 엄마의 눈에는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은 듯했다. 나는 당황해서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켰다. 회색 스웨터를 입은 사람 말이야. 엄마. 내 말에 엄마는 손을 멈추고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얼굴색이 눈에 띄게 하얘졌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 다시 그릇을 닦기 시작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불안함이 엄습했다. 거실로 돌아가 이번에는 사촌형인 진석이 형의 어깨를 붙잡았다. 형에게 저 남자가 누구냐고 묻자 형은 귀찮다는 듯 대답했다. 작은아버지가 데려온 사람 아냐.
아까 인사하는 것 같던데. 하지만 작은아버지께 여쭤보자 전혀 다른 대답이 돌아왔다. 본인은 처음 보는 사람이며 큰아버지 댁 손님인 줄 알았다는 것이다. 친척들은 서로가 서로의 지인이나 먼 일가 친척일 것이라 막연히 짐작만 하고 있었다. 그 누구도 그 남자의 정확한 정체를 몰랐다. 그럼에도 남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공간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오후가 되자 집안의 분위기는 이상하게 가라앉았다. 사람들은 활기를 잃었고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멍하게 TV를 보거나 꾸벅꾸벅 졸았다. 오직 그 남자만이 형형한 눈빛으로 나를 쫓았다. 내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서자 그가 소리도 없이 따라와 내 앞을 막아섰다. 가까이서 본 그의 피부는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창백했고 기분 나쁜 흙냄새가 났다. 그가 내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속삭였다. 이번 해는 내가 내 자리에 들어가야 해.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그를 밀치고 방으로 뛰어들어와 문을 잠갔다. 밖에서는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것이 사람의 웃음인지 기계음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죽였다. 문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느린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다.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른 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철컥, 철컥. 문이 잠겨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발소리는 다시 멀어졌다. 그날 밤 나는 도망치듯 큰아버지 댁을 빠져나왔다. 부모님은 더 자고 가라며 나를 붙잡았지만 나는 차 키를 챙겨 곧바로 서울로 향했다. 운전하는 내내 백미러를 확인했다. 뒷좌석에 누군가 앉아있을 것만 같아 뒷목이 서늘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잠그고 나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카메라를 발견했다. 낮에 친척들과 다 같이 찍었던 단체 사진이 생각났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디지털 카메라의 전원을 켜고 오늘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다.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큰아버지, 큰어머니, 우리 부모님, 그리고 사촌들까지 모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하지만 사진 어디에도 그 회색 스웨터를 입은 남자는 없었다. 대신 화면 한가운데 있어야 할 내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내 가족들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중심으로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었다. 나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책상 위에 새벽 2시. 설 연휴를 앞둔 아파트 단지는 기괴할 정도로 정적에 잠겨 있었다. 부모님 댁에 내려가기 전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며칠째 밤을 새우다시피 했던 나는 뻑뻑한 눈을 비비며 거실 불을 껐다. 안방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현관 너머 복도에서 아주 미세한 마찰음이 들렸다. 누군가 천천히 걷다가 우리 집 문 앞에서 발을 멈추는 소리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현관 쪽을 응시했다. 보통 이 시간에 복도를 지나가는 이웃이라면 곧바로 자기 집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가 들려야 했다.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초인종도 울리지 않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없었다. 그저 누군가 문 바로 앞에 서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는 감각만이 선명하게 전해졌다. 나는 까치발로 다가가 도어 뷰어에 눈을 밀착했다. 렌즈 너머 복도는 어두웠고 센서등조차 켜지지 않은 채 텅 비어 있었다. 잘못 들었나 싶어 방으로 돌아와 누웠지만 찜찜한 기분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시계 바늘이 2시를 가리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어김없이 복도 끝에서부터 낮은 발소리가 다가오더니 우리 집 문 앞에서 뚝 끊겼다. 이번에는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곧바로 현관으로 달려가 문고리를 움켜쥐었다. 밖에서 기척이 느껴지는 그 순간 문을 박차고 나가 정체를 확인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손잡이를 돌리려던 순간 문 너머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로 문 표면을 아주 부드럽게 훑는 듯한 소리였다. 마치 손바닥으로 문 전체를 어루만지는 것 같기도 했고 냄새를 맡기 위해 코를 들이밀고 킁킁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다. 소름이 돋아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때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안전에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감각이 지나갔다. 분명히 들렸지만 그것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기묘한 톤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대치하듯 서 있다가 밖에서 다시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 보안팀장인 김성수 씨는 내 설명을 듣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CCTV 녹화본을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화면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한 그 시간, 우리 층 복도에는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않았다. 센서등은 단 한 번도 켜지지 않았고 복도는 완벽하게 정지된 화면처럼 고요했다. 김성수 씨는 피곤해서 환청을 들은 게 아니냐며 나를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나 역시 내가 미쳐가는 건가 싶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설 당일 친척들이 모이는 큰 댁에 가야 했지만 나는 몸살 기운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집에 남았다. 도저히 그 상태로 장거리 운전을 할 자신이 없었다. 낮 동안은 평온했다. 명절이라 그런지 아파트 단지 전체가 비어있는 듯 조용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공포는 다시 숨통을 조여왔다. 나는 거실의 모든 불을 켜두고 식탁 의자에 앉아 현관문을 노려보았다. 손에는 호신용으로 꺼내둔 등산용 스틱이 쥐어져 있었다. 새벽 2시 어김없이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니었다. 여러 명의 발소리가 섞인 듯 불규칙하고 무거웠다. 그것들은 우리 집 문 앞에 멈춰 서더니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문을 긁어대기 시작했다. 손톱으로 철문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다. 나는 공포에 질려 경찰에 신고하려 휴대폰을 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실 천장의 전등이 깜빡거리더니 일제히 꺼져버렸다. 암흑 속에서 오직 현관문 아래 좁은 틈으로 복도의 희미한 비상등 불빛만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문 밑틈으로 하얀 종이 한 장이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나는 홀린 듯 다가가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휴대폰 손전등을 비추자 정갈한 글씨로 적힌 문장이 보였다. 열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문 밖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문틈에 입을 바짝 대고 숨을 몰아쉬는 것 같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소리쳤다. 누구야? 당장 꺼져. 나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밖에서는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대신 도어락의 덮개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다. 끼링, 끼링. 누군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집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번호, 두 번째 번호. 그것들은 내가 설정해둔 비밀번호를 하나씩 맞춰가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현관으로 달려가 수동잠금 레버를 힘껏 움켜쥐었다. 번호가 마지막까지 입력되고 띠리릭 하는 해제음이 들렸지만 내가 안에서 레버를 꽉 잡고 있었기에 문은 열리지 않았다. 밖에서는 문고리를 거칠게 돌리며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다. 문 전체가 덜컥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느 순간 모든 소란이 거짓말처럼 멈췄다. 나는 날이 밝을 때까지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잠금 레버를 놓지 않았다. 해가 완전히 뜨고 복도에서 다른 이웃들의 활기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서야 나는 떨리는 손을 뗐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을 때 복도는 깨끗했다. 문에 긁힌 자국도 누군가 서 있었던 흔적도 없었다. 관리사무소에 다시 연락해 확인했지만
어젯밤에도 CCTV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 종이를 밀어 넣은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 발소리를 듣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것들이 멀리 떠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발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가끔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현관문 너머가 아니라 내 등 뒤 베란다 창문 밖에서 아주 미세하게 킁킁거리는 숨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여전히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매일 밤 집안의 모든 잠금 장치를 수십 번씩 확인하며 밤을 지새운다. 설날 당일, 고향에 내려가지 못한 채 자취방에 혼자 남아 있었다. 텅 빈 복도에는 옆집에서 부쳐낸 전 냄새만 희미하게 배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눈 섞인 진눈깨비가 흩날렸다. 정막을 깬 건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친구 민석이의 전화였다. 액정 위로 뜨는 익숙한 이름을 보자 묘한 반가움이 앞섰다. 민석이는 근처 번화가에 있는 단골 술집이라며 지금 당장 나오라고 나를 재촉했다. 오랜만에 술이나 한잔하자던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들떠 있었다. 대충 옷을 챙겨 입고 나섰다. 명절 당일이라 그런지 거리는 기괴할 정도로 조용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민석이가 말한 장소는 역 근처 지하에 위치한 오래된 맥주집이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낡은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하지만 가게 안에는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카운터 뒤에서 졸고 있는 주인 할머니뿐이었다. 구석자리를 확인했지만 민석이는 보이지 않았다. 전화를 걸었으나 신호음만 갈 뿐 받지 않았다. 잘못 찾아왔나 싶어 가게를 나가려는데 진동 소리가 아주 가깝게 들렸다. 소리는 내 바로 위층, 그러니까 이 건물 2층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2층은 오래전 폐업한 뒤로 줄곧 비어있는 상가였다. 나는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다. 이번에도 위층에서 똑같은 벨소리가 울렸다. 정적 속에서 울리는 기계음이 소름 끼치게 선명했다. 계단 쪽으로 다가가니 굳게 닫힌 2층 유리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민석이가 거기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발걸음은 이미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유리문 앞에 서자 벨소리가 멈췄다. 어두운 복도 끝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강렬한 시선이 느껴졌다. 어둠에 눈이 익숙해질 때쯤 복도 끝 창가에 서 있는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민석이의 실루엣과 비슷했지만 그는 미동도 없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민석아. 나도 모르게 이름을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그 형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역광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비정상적으로 긴 팔을 창틀에 걸치고 있었다. 그 순간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발신인은 민석이었다. 바로 눈앞에 그가 있는데 손에 든 내 휴대폰이 진동하고 있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지독한 기계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석이의 목소리를 교묘하게 흉내낸 듯한, 하지만 명백히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음성이었다. 수화기 너머의 존재는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듯 낮게 읊조렸다. 내려와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앞에 서 있는 형체는 입을 벌리지 않았다. 목소리는 오직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서만 흘러나왔다. 나는 뒷걸음질을 치며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1층 술집으로 들어가 주인 할머니를 흔들어 깨웠다. 위층에 누가 있는 것 같다고, 확인 좀 해달라고 다급하게 소리쳤다. 할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쉰 목소리로 답했다. 위층은 문이 잠긴 지 5년이 넘었고 열쇠는 본인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소름이 돋아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나는 가게를 뛰쳐나와 집을 향해 달렸다. 등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길가에 세워진 차들의 유리창을 지날 때마다 반사된 화면 속 건물 2층 창가에 그 형체가 여전히 서서 나를 배웅하는 것이 보였다. 집 안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잠그고 모든 불을 켰다. 손이 떨려 외투도 벗지 못한 채 침대에 걸터 앉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다시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민석이가 아니었다. 몇 년 전 돌아가신 할머니의 성함이 화면에 떠 있었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러자 연달아 문자가 왔다. 이번에는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의 이름이었다. 왜 그냥 갔어? 그 이후로 내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연락처로부터 돌아가며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번호는 분명 내가 아는 사람들의 것인데 전화를 걸어오는 주체는 내가 그 장소에서 마주했던 무언가였다. 그것은 매번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빌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속삭였다. 며칠이 지났지만 전화는 멈추지 않는다. 이제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도 전화가 온다. 발신자 이름을 확인하면 어제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나 오늘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의 이름이 떠 있다. 그것이 내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집어삼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들의 목소리를 수집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나는 이제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방금 전 거실에 놓아둔 휴대폰에 새로운 이름이 떴다. 나 자신의 이름으로 걸려온 전화를 바라보며 나는 현관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벨소리를 듣고 있다. 올해 설날은 유난히 추웠다. 아침부터 내린 진눈깨비 때문에 산길은 질척였고 조상님 묘소로 향하는 가족들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큰아버지는 앞장서서 길을 텄고 나는 제수용품이 든 무거운 가방을 짊어진 채 그 뒤를 따랐다. 산 중턱에 위치한 묘역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안개와 눈 섞인 바람 때문에 시야가 흐릿했다. 가족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제상을 차렸다. 큰아버지와 아버지가 먼저 잔을 올리고 절을 했다. 나는 뒤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주변을 살폈다. 산소 주변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기괴한 소리를 냈다.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풍경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등 뒤가 서늘했다. 마치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불쾌한 시선이 느껴졌다. 내 차례가 되어 묘비 앞으로 나섰다. 그런데 돗자리 가장자리, 그러니까 내가 절을 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누군가 이미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검은색 낡은 두루마기를 입은 남자의 뒷모습이었다. 나는 순간 당황해서 발걸음을 멈췄다. 우리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어야 할 곳이었다. 나는 큰아버지를 쳐다보며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려 했지만 큰아버지는 그저 빨리 절이나 하라며 나를 재촉할 뿐이었다. 내가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가자 그 남자의 상체가 기이할 정도로 천천히 앞으로 기울어졌다. 마치 내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몸짓 같았다. 나는 멈칫하며 그자의 옆모습을 살폈다. 남자의 피부는 몹시 창백했고 귀 근처에는 검붉은 반점들이 닥치닥치 붙어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기색이 아니었다. 나는 뒤로 물러나며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다. 저기 사람이 있다고, 저 사람이 안 비켜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내 손을 뿌리쳤다. 빈자리에서 혼자 뭐 하느냐는 핀잔등이 돌아왔다. 가족들의 눈에는 그 남자가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나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공포를 억누르며 다시 묘비를 바라봤다. 남자는 이제 완전히 바닥에 엎드린 채였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의 발끝이 지면에서 몇 센티미터 정도 떠 있었다.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은 흙바닥 위를 허공에서 배회하고 있었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큰아버지는 조상님 노하신다며 내 등을 강하게 떠밀었다. 나는 억지로 끌려가듯 돗자리 위에 섰다.
발밑으로 차가운 기운이 확 끼쳐 올라왔다. 엎드려 있는 남자의 정수리가 내 무릎 바로 앞에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최대한 빨리 절을 끝내기로 마음먹었다. 손을 바닥에 짚으려는 찰나 남자의 목잇뼈가 어긋나는 소리를 내며 뒤로 꺾이기 시작했다. 남자는 몸을 돌리지 않은 채 고개만 180도 돌려 나를 올려다봤다. 눈동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탁한 흰자위만 가득했다. 그가 입술을 달싹이며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산속의 바람 소리를 뚫고 그 목소리가 내 귓가에 박혔다. 올해 마지막 절은 내가 해야 해. 그 순간 나는 재상을 걷어차듯 뒤로 나자빠졌다. 가족들은 비명을 지르며 나를 부축했다. 내가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는 큰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미친 듯이 산 아래로 뛰어내려갔다. 뒤를 돌아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부터 나는 명절만 되면 극심한 오한과 환각에 시달렸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했다. 그저 신경쇠약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이제 곧 다시 명절이 다가온다. 하지만 나는 다시는 그 산소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제 꿈속에서 본 내 방거실에는 작년에 봤던 그 남자가 제상을 차려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자는 이제 내 이름을 부르며 어서와서 마지막 절을 하라고 손짓한다. 나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다. 하지만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기괴한 뼈 소리와 웅얼거림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가족들은 여전히 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올해 성묘날, 내 자리는 아마 영원히 비어 있게 될 것이다.